과일을 너무 좋아하셔서 당화혈 색소가 7.2까지 올라가셨던 분이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영상 내용대로 차근차근 실천해 주셨더니 정상 범위까지 떨어진 분도 있습니다. 당뇨인분들이 무조건 과일을 기피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 이 좋아하는 걸 또 평생 안 먹고 살겠습니까?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정말 저는 슈퍼푸드라고 말씀드리고요. 혈당 지수도 실제로 25 정도로 굉장히 낮은 과일에 속합니다. 제가 오늘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치즈랑 같이 드셔보시는 겁니다. 당뇨병 하면 단 것, 특히 과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린다, 혈당 폭탄이다 하면서 먹지 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이렇게 예쁘고 영롱한 과일이 왜 기피 대상이 됐는지 그런 걸 설명해 드리자면, 과거에 우리 선조시대 때는 사실 과일 굉장히 훌륭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한 그런 훌륭한 음식이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마트에서, 시장에서 과일 홍보하는 걸 보면 당도 몇 프로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몇십 년간 계속해서 더욱더 달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과일을 계속 인간들이 품종 개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식이섬유는 없어지고, 최근에 그래서 수박은 씨 없는 수박이죠. 수박 전체가 다 당입니다. 현대인들이 먹는 과일은 굉장히 당도도 높고 혈당 지수도 높아졌기 때문에 당뇨인분들은 과일 먹지 마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과일 진짜 맛있잖아요. 어떻게 이 좋아하는 걸 또 평생 안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과일도 똑똑하게 먹어서 혈당을 적게 올리는 방법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글로코핏 회원분 중에서 과일을 너무 좋아하셔서 당화혈 색소가 7.2까지 올라가셨던 분이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영상 내용대로 차근차근 실천해 주셨더니 정상 범위까지 떨어진 분도 있습니다. 당뇨인분들이 무조건 과일을 기피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당뇨인입니까? 과일 드세요 라고 추천하는 영상들도 있잖아요. 이제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일에는 일단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또 항산화 물질, 다른 음식에서는 보충할 수 없는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이런 미량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당은 조금 올릴 수 있지만 대사 건강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의 보고인 거죠. 이러한 과일 속의 항산화 성분들은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을 해주고 혈관 건강도 지켜주면서 만성 염증까지 조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당이 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기피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을 드신다면 무조건 기피하기보다는 어떻게 똑똑하게 먹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과일 중에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당뇨인분들이 드셔도 많이 올리지 않는 과일 제가 오늘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혈당 지수는 약 38 정도 되어서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사과에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과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면서 장 건강의 개선에까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블루베리는 정말 저는 슈퍼푸드라고 말씀드리고요. 베리류면 다 됩니다. 딸기나 아사이베리 전부 다 혈당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 안토시아닌도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 항산화 작용들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면서 우리의 대사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블루베리 쿠팡에서 사거나 하면 이렇게 냉동돼서 많이 오잖아요. 조금은 영양분이 떨어질 수 있지만 다른 과일들과 비교해서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냉동된 블루베리를 구매해서 얼려두고 꺼내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몽인데요. 좀 씁쓸한 맛이 나기도 하고 당도가 먹어보기만 해도 많이 달지는 않잖아요. 혈당 지수도 실제로 25 정도로 굉장히 낮은 과일에 속합니다. 또한 이 자몽에 들어있는 나란진이라는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도 있으니 자몽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키위인데요. 키위의 혈당 지수는 약 50 정도이고요. 혈당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키위에는 비타민C와 마그네슘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대사 건강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네 가지 과일 한번 혈당 측정기가 있다면 혈당을 측정해 가면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혈당을 정말 하늘 끝까지 올리는 그런 과일들 있는데요. 네 가지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익은 바나나입니다. 익는 정도에 따라서 당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초록색 덜 익은 바나나는 혈당을 적게 올립니다. 그런데
노란색이고 이제 거무튀튀해지는 굉장히 무르고 더 단 이런 바나나는 정말 혈당을 정말 하늘 끝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후숙 과일은 처음에 땄을 때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도는 낮은 반면에 점점 익어갈수록 똑같은 바나나에 식이섬유가 줄어들고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운동선수들 아니면 뭐 대회를 준비하는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하기 직전에 이 엄청나게 익은 바나나를 먹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당도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당뇨인분들은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이 포도 자체는 혈당 지수가 많이 높은 과일은 아닌데요. 이 포도의 문제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끝없이 먹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포도를 딱 책상에 두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기계처럼 먹어요.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한 송이를 다 먹게 됩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건데요. 이 포도 한 송이를 한 자리에서 다 먹게 되면 당류가 무려 35g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당류와 비슷한 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도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열대 과일들이죠. 망고나 파인애플 같은 굉장히 혀에 대기만 해도 정말 달달한 그런 과일들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식이섬유가 굉장히 적고 당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정말 혈당 스파이크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대 과일류도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말린 체리입니다. 말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당이 농축되어 있어서 그냥 사탕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말린 과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건포도 같은 것도 역시나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일들은 좀 주의해서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과일도 똑똑하게 드시면 혈당을 적게 올리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과일 똑똑하게 먹는 방법 첫 번째는 단백질이 풍부한 샐러드에 같이 곁들여서 과일을 드시는 겁니다. 과일을 단독으로 드시게 되면 과일도 결국엔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만 먹으면 고장난 기차처럼 그냥 계속 달려갑니다. 혈당이. 이렇게 채소, 단백질, 지방, 과일까지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과일을 곁들여서 드시기 좋은 레시피 3가지를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닭가슴살, 사과, 아보카도 샐러드입니다. 닭가슴살은 찜이나 에어프라이기에 돌리신 100g 정도 준비해 주시고, 사과는 절반 정도 껍질째 꼭 넣어 주시고요. 아보카도는 4분의 1 슬라이스, 채소는 어린 잎 채소를 조금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선택이긴 한데 삶은 계란도 절반 정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드레싱, 설탕 들어간 드레싱 넣으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올리브 오일 1큰술과 발사믹 식초를 넣어서 드셔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드시게 되면 닭가슴살과 삶은 계란, 흰자의 단백질, 아보카도와 올리브유의 건강한 불포화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 그리고 사과의 과일까지 굉장히 풍미가 좋으면서 혈당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샐러드입니다. 두 번째는 연어, 블루베리, 그릭 요거트 샐러드인데요. 구운 연어 100g 준비를 해주시고요. 루꼴라 준비해 주세요. 블루베리는 2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호두는 1큰술 정도, 그리고 그릭 요거트는 꼭 무가당으로 2큰술 정도를 이렇게 덜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역시나 중요한 드레싱은 레몬즙을 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드시게 되면 연어에 있는 오메가3 성분, 블루베리에 있는 항산화 성분,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까지 섭취할 수 있는 정말 완벽한 하나의 샐러드가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닭가슴살과 배, 치즈를 곁들인 곡물 샐러드입니다. 재료로는 닭가슴살 100g 정도에 배는 절반 정도 잘라서 넣어주시고요. 양상추 믹스를 1컵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곡물로는 퀴노아를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30g 정도를 추가해 주시고요. 드레싱으로는 올리브유 1스푼에 발사믹 식초를 첨가해 주시면 건강한 샐러드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이 3가지 샐러드, 영양 성분과 혈당을 안 올리면서도 맛까지 있는 샐러드를 제가 직접 연구한 거니까요. 꼭 한번 이 영상 보신 분들 샐러드 한번 직접 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똑같은 과일을 식사 후에 부쳐서 디저트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 식사는 되도록이면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했던 식사 이후에 부쳐서 과일을 드시면 미리 식사 때 드셨던 이 단백질과 지방이 과일의 소화 속도를 천천히 지연시키면서 혈당 상승 정도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이 너무 많지 않은 계란이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했던 식사 후에 붙여서 과일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셋째는 껍질째 먹기입니다. 사과 같은 껍질과 함께 먹어도 맛이 있는 이런 과일들은 꼭 껍질을 다 떼내지 마시고 껍질에 있는 식이섬유까지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농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뽀득뽀득 씻고 껍질째 드셔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똑같은 과일을 먹더라도 반응이 정말 다르게 나타납니다. 당화혈색소를 7.2에서 정상까지 낮춘 글루코핀 회원분도 사과, 배, 블루베리를 드시면서도 잘 맞는 과일이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과일을 무조건 기피하시기보다는 직접 이 글루코핀 혈당 측정을 통해서 나한테 잘 맞는 과일을 찾으시는 게 과일을 똑똑하게 먹는 첫 번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과랑 같이 그 땅콩 버터가 그렇게 궁합이 좋다, 혈당도 덜 올린다 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땅콩 버터에 들어있는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사과의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합이고요. 실제로 맛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치즈랑 같이 드셔보시는 겁니다. 이 치즈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굉장히 풍부해서 사과와 함께 이 치즈를 따로따로 이렇게 드셔주시면 또 식후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이 치즈를 선택하실 때는 염분이나 포화지방이 너무 많은 치즈보다는 염분이 좀 적고 화학 공정을 적게 거친 저지방 치즈를 선택해 주시면 조금 더 건강하게 사과와 함께 조합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다 보니까 꿀이랑 사과를 같이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거는 아닙니다. 꿀이 좀 벌들이 만들기도 했고 자연에서 나왔고 흰색 설탕이 아니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꿀도 결국에는 설탕입니다. 우리 몸 입장에선 똑같은 단순당이기 때문에 사과의 당과 꿀에 단순당을 얹어서 혈당 폭탄을 만들겠죠. 그래서 추천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과일을 건강하고 똑똑하게 먹는 방법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한번 오늘 영상에 나온 그런 레시피들이나 제가 소개해 드린 방법들을 꼭 한번 시도해서 과일을 드시면서도 혈당 관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똑같은 양배추도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240까지 올라가는, 300까지 올라가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똑똑하게 제대로 먹어야 하는 것이고요. 정말 모든 당뇨인 분들 혹은 당뇨가 없으신 분들에게도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고요. 양배추에 뿌려서 먹거나 찍어서 먹는 방식입니다. 저도 혈당 관리 열심히 할 때는 1년간 이렇게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먹는 방법 4가지, 그냥 영상 보고 끝내지 마시고요. 꼭 한번 이렇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인 분들에게 어떤 채소를 먹어야 하냐, 아니면 뭘 먹으면 당뇨가 치료됩니까? 이런 자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양배추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양배추 굉장히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저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받고 혈당 관리 효과 톡톡히 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양배추도 누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정말 효과가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나면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고 또 어떻게 잘못 먹으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양배추, 우리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뜯어 드시는 분도 있고 채 썰어 드시는 분도 있고 데쳐서 드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드시는데요. 나도 모르게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면서 양배추를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2가지 핵심 케이스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양배추를 드실 때 숨어 있는 탄수화물들이 바로 그 범인입니다. 보통은 저희가 양배추 먹을 때 넣는 드레싱이고요. 그 드레싱에 들어가 있는 설탕이나 마요네즈,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초콜릿 푸딩 같은 걸 넣어서 같이 먹는 셈인 거죠. 말이 안 되죠. 2번째는 양배추 즙입니다. 왠지 이런 채소를 즙으로 갈아서 먹게 되면 건강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 폭탄을 그냥 몸 안에 때려 넣는 거나 다름이 없고요. 양배추 즙처럼 비슷하게 많이 드시는 게 CCA 주스입니다. 당근, 양배추, 사과를 갈아서 아침에 굉장히 건강한 것처럼 딱 마시고 하루 아침을 시작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글루코피 회원분들 중에서도 이 CCA 주스 마시고 혈당이 240까지 올라가는, 300까지 올라가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양배추가 몸에 좋다고 알고 계셔서 아침에 양배추를 갈아서 드시고
CCA 주스를 드셨더니 언젠가부터 몸이 굉장히 컨디션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범인은 그 양배추즙이었습니다. 아침에 양배추즙을 먹을 때마다 점심 전에 졸리고 컨디션 떨어지고 피곤하고 뒷목이 서는 느낌도 받고 이런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셨고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양배추즙은 보통 당류가 한 포에 5g에서 많게는 당류가 10g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양배추즙, 직접 집에서 갈아 먹는 양배추즙, CCA 주스 모두 다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양배추를 우리가 그러면 피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똑똑하게 제대로 먹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양배추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효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굉장히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똑같은 음식을 드시더라도 이 양배추만 추가해도 소화 속도를 지연시키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양배추의 속잎으로 가면 갈수록 그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겉잎보다 속잎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항산화 작용 효과가 있습니다. 이 양배추에는 카르티노이드, 비타민C, 그리고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염증, 항산화 물질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배추의 유황 성분도 굉장히 풍부한데요. 당뇨뿐만 아니라 피지 조절과 각질 제거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피부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양배추는 정말 추천되는 채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배추를 아침에 먹으면 더 효과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들 혹은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공복 혈당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양배추를 먹으면 좋은 점은 이 양배추가 몸 안에 들어가면서 위벽을 굉장히 부드럽게 자극을 해주고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을 방지를 해주면서 하루의 혈당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양배추는 사실 언제 먹어도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드셔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누려보시고 점심, 식전에도 드시고 식후에도 드시고 간식으로도 드시고 저녁에도 먹고 언제 드셔도 좋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양배추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배추는 식사 전에 드시면 효과가 배로 극대화가 됩니다. 식전에 약 50g에서 100g 정도의 이 양배추를 생으로 드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살짝 데쳐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식전에 양배추를 먹게 되면 이 양배추에 굉장히 풍부한 식이섬유가 그 뒤에 식사에서 들어올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큰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당분간 좀 더 집중해서 혈당 관리를 해봐야겠다 할 때는 양배추를 식전에 이렇게 뜯어가지고 씻어서 그냥 씹어서 먹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방식은 쌈장을 찍어 먹는 건데요. 그냥 쌈장은 혈당을 올립니다. 저당 쌈장을 구비해 두시고 양배추를 뜯어가지고 씻고 식전에 이렇게 찢어서 드시면 굉장히 아삭아삭한 식감과 함께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쳐 먹거나 익혀 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데쳐서 먹게 되면 식이섬유나 영양분은 조금 파괴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당도도 조금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좀 소화가 편하게 되어야 하시는 분들께 추천이 되는 방식입니다. 저당 쌈장을 이렇게 찍어서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효과를 극대화해서 드시고 싶다면 그 데친 양배추만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맞습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와 함께 이 양배추를 먹는 건데요. 이 시금치에는 마그네슘과 엽산이 굉장히 풍부해서 양배추와 굉장히 궁합도 잘 맞고 혈당 안정화에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채소입니다. 흰쌀밥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양배추에 흰쌀밥을 올려서 저당 쌈장이랑 같이 드시면 흰 쌀밥만 드셨을 때보다 훨씬 더 혈당을 덜 올라가게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더 좋은 것은 양배추에 복합탄수화물인 흑미밥으로 드시는 게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올리브 오일을 양배추에 뿌려서 먹거나 양배추를 올리브 오일에 찍어서 먹는 방식입니다. 정말 효과가 좋아서 정말 모든 당뇨인 분들 혹은 당뇨가 없으신 분들에게도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고요. 저도 혈당 관리 열심히 할 때는 1년간 이렇게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불포화 지방산과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완전히 이 다음에 들어올 탄수화물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제동장치 걸어서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추천드리는 방법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올리브 오일에 양배추 같이 먹으면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산도가 0.8% 미만의 제품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학 첨가가 되지 않고 화학 공정이 없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한 2달 정도 전부터 계속 먹고 있는 그 올리브 오일이 있어서 정말 포만감도 길어지고 컨디션도 개선되고, 지식의 맛 지난 2달 전 영상보다 아마 제가 살이 좀 빠진 걸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살 빠지는 효과까지 제가 얻은 걸 느낀 그런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시엔 다구즈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고요. 조금 다른 제품 대비해서는 조금 더 비싼 건 맞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내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정도 투자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장점이, 제가 올리브 오일을 6개 종류를 사서 먹어봤는데 맛이 제일 괜찮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한 잔 이렇게 먹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 샀는데, 다른 것들은 좀 올리브 오일만 먹기엔 조금 역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시안 다구즈만 제품은 맛이 괜찮아서 산미도 괜찮고요. 여러분 건강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이 영상 보신 분들, 정말 혈당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까 꼭 한번 구비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먹었던 아침 식사 루틴이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삶은 계란 2개, 그리고 양배추, 그리고 올리브 오일 뿌려 먹기입니다. 굉장히 양이 적다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만 드셔도 정말 신기하게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면서 혈당도 안 올라가고 점심까지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제가 추천드리는 아침 식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양배추, 뭐든 과하면 독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이런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생으로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좋지 않을 수 있는데요. 양배추에는 식이섬유와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위장이 좋지 않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 그리고 과도한 트림 현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인데요. 이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생양배추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 성분 자체는 익히게 되면 파괴가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양배추를 삶거나 데쳐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정 약 성분, 어파린과 같은 비타민 K가 영향을 받는 그런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양배추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약의 효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의료진과 상담 이후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한 이후에 양배추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양배추 건강하게 먹는 방법 4가지, 식전에 먹기, 데치거나 익혀서 먹기, 시금치와 함께 먹기, 올리브유와 함께 먹기,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냥 영상 보고 끝내지 마시고요. 꼭 한번 이렇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중년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그 회원분은 정말 안타깝게도 밥만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정말 크게 생기는 분이었습니다. 저랑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밥에 같이 넣으시고 밥을 지으신 뒤에 냉장 보관 제일 좋고요. 포도당으로 바뀌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패스하게 됩니다. 똑같은 양의 밥을 드시는데 실제로 혈당이 적게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국내 최초 혈당관리 솔루션 글루코핏의 대표의사 양혁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당뇨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알려드리려 나오게 됐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말이죠. 한국인은 밥심이다. 조선시대 사진들을 보면 이제 선비들이 갓을 쓰고 밥을 고봉밥으로 쌓아두고 먹는 그런 사진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밥은 우리나라의 사실 문화나 정서, 생존의 힘 같은 거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계속 먹어왔던 이 밥들이 현대인들에 있어서는 당뇨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점점 주의해야 되는 그런 음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흰쌀밥이 당뇨인분들이 피해야 되는 그런 쌀밥이라고 점점 더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인분들에게 왜 흰쌀밥이 좋지 않은지, 피해야 하는지, 대신에 어떤 당뇨인분들에게는 오히려 흰쌀밥이 추천이 되는지, 밥을 어떻게 똑똑하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팀의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흰쌀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당뇨병 위험이 17%가 증가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19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22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현미밥을 먹었던 그룹에서는 오히려 당뇨병 위험이 11% 감소했고, 흰쌀밥을 현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뇨의 위험도가 37%가량 감소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흰쌀밥의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인데요. 흰쌀밥은 현미와 같은 이런 곡물을 껍질을 다 인간들이 정제하고 갈아내버렸기 때문에 우리 소화기관에서 해야 되는 이 소화 역할들을 이미 다 인간이 다 해놓은 그런 가공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흰쌀밥은 흡수가 더 빠른 만큼 소화도 빠르고 급격하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시키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당뇨의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에 당뇨인 분들에게는 흰쌀밥이 추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고령층에서 이 흰쌀밥은 추천이 됩니다. 당뇨인 분들이더라도 추천이 됩니다. 현미밥이나 콩과 같은 이런 잡곡밥의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다양한 위장관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소화가 굉장히 편리한 흰쌀밥이 추천이 됩니다. 의학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했을 때 득실을 따지고 우선순위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에너지 보충이 안 된다면 혈당도 혈당이지만 에너지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화 기능이 떨어진 고령층에게는 흰쌀밥이 더 추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당뇨가 많이 진행된 분들에 있어서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나 만성 신부전과 같은 다양한 신장 관련된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신장 관련된 합병증이 있는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현미나 콩과 같은 잡곡에 들어있는 인 성분이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흰쌀밥을 드시는 것이 더욱 추천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시나 한국인이잖아요.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흰쌀밥을 대체할 수 있거나 혹은 밥에 같이 넣어서 먹었을 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제가 몇 가지 곡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에 꽤 유튜브나 많은 전문가분들이 추천을 하는 파로입니다. 저칼로리면서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단백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혈당 지수는 낮고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그런 쌀 종류이고요. 또 중장년층 분들에 있어서 단백질 보충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제 몸에도 테스트를 하고 글루코피 회원분들에게도 추천을 하면서 같이 한번 혈당 반응 실험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흰쌀밥 대비해서 많게는 절반밖에 안 올라가는 굉장히 훌륭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파로 전도사가 돼서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파로를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무트인데요. 카무트도 요즘에 많은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그런 쌀 종류입니다. 카무트의 경우에는 혈당 지수가 40 정도로 흰쌀밥의 80 대비 굉장히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당 상승 속도와 최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8주간 이 카무트 쌀을 대신 섭취를 했을 때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이 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곤드레인데요. 곤드레 만드레. 이 곤드레의 경우에도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 관리나 체중 감량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포만감 지속도 굉장히 오래되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밥을 먹더라도 더 포만감 유지를 통해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다만 이 곤드레의 경우에는 항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해주시거나 식물성 기름과 함께 조리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밥을 지으실 때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코코넛 오일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밥에 같이 넣으시고 이 밥을 냉장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10배 이상 더 많이 생성될 수 있다는 스리랑카 대학의 연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저항성 전분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저항성 전분이란 일반적인 그런 전분과는 다르게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통과하기 때문에 혈당을 적게 올리는 그런 전분을 일컫습니다. 일반적인 전분은 소장까지 가게 되면 소화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단당류의 형태로 분해가 되게 되는데요. 이 포도당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면서 혈당을 바로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저항성 전분은 일종의 불용성 식이섬유처럼 작용이 되어서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패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식이섬유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장까지 내려가서 장내 유익균들의 굉장히 훌륭한 먹이로도 작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항성 전분은 일반 전분 대비해서 소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면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 밥 만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평소처럼 밥을 그냥 지어 주시고요. 그리고 냉장고에 밥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밥을 데워서 드시면 끝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게 빨리 식히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 냉동실에 보관하면 안 되나요? 여쭤보시더라고요. 냉동실에 얼리셔도 괜찮은데요. 사실 더 효과가 좋은 건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겁니다. 저항성 전분은 처음에 젤라틴화가 됐다가 식히는 과정, 그리고 다시 해동하는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재결정화가 되면서 생기게 되는 건데요. 냉동실에 보관을 하게 되면 너무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다 보니까 저항성 전분의 구조가 파괴가 되는 경우가 있거나 결빙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리시는 것보다는 4도씨 정도의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게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 저항성 전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냉장 보관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또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해동을 해도 되나요? 선생님,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네, 되고요. 다만 너무 고열에 가열을 하게 되면 또 구조가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온도는 낮춰서 전자레인지로 해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저희 글루코핏 회원분 중에 한 중년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그 회원분은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인데 밥만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정말 크게 생기는 분이었습니다. 저한테 정말 하소연하시듯이 아니 한국 사람인데 밥을 안 먹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슬픔을 많이 토로를 하셨는데요. 저랑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원래 흰쌀밥만 드시던 분이었는데 현미와 카무트가 포함된 밥으로 대체하도록 권고를 드렸고 그 밥을 한번 저항성 전분을 만들기 위해서 냉장 보관하고 식혀서 먹는 걸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매번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던 그 회원분께서 혈당이 140 정도로 오히려 원래 200까지 올라갔었는데요. 140 정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조절이 잘 된 케이스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그 회원분도 이제 밥을 먹으면서 혈당 관리할 수 있구나 안도를 하셨던 그런 회원분의 케이스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려도 선생님 저는 흰쌀밥 절대 포기 못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혹은 밥은 무조건 저는 많이 먹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평생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안 먹고 참겠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저항성 전분을 만들기 위해서 당뇨 관리 예방도 할 겸 흰쌀밥을 지으신 뒤에 냉장고에 보관을 하신 다음에 해동해서 드시는 방식으로 드셔보시면 실제로 혈당이 똑같은 흰쌀밥을 드시는데 똑같은 양의 밥을 드시는데 적게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저항성 전분도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불용성 식이섬유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많이 풍부한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복부 팽만감, 그리고 가스 차는 느낌, 그리고 더부룩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간혹 가다가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저항성 전분을 풍부하게는 처음으로 드셔보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아서 처음부터 좋다고 너무 많이 밥을 저항성 전분을 만들어서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양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몸을 적응시키는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밥을 지으신 뒤에 냉장 보관 12시간 정도 4도씨가 제일 좋고요. 보관을 해주신 뒤에 다음날 녹여서 드시는 방식으로 드시면 혈당 관리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